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캐서린 헤일스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6년 동안 전문적인 글들과 씨름을 하고 고생을 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 포스트 휴먼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정보가 신체를 잃었는가? 두 번째, 어떻게 사이보그가 기술적 인공물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세 번째, 인간이 어떻게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리는 다른 구성체로 대체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인지,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이 인간의 신체가 필요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 혹은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몸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그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지적으로 실제적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정의하는 분산 인지라는 포스트 휴먼 중심 개념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우리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인공물, 인공물과의 상호작용 과정 등에 확장되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화를 큰 그림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화는 사고가 훨씬 더 광범위한 인지작용이며 사고를 수행하는 신체화의 형태에 따라 특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담론에 개입해서 탈신체화가 다시 한번 주체성의 지배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의 해체야말로 현대의 사이버네틱스 주체 논쟁에서 계속 말소되어 왔던 신체를 회복시킬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몸이 있는 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꿈은 무한한 힘과 탈신체화된 불멸이라는 환상에 미혹되지 않고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포스트 휴먼, 유한성을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인정하고 경축하며 인간 생명이 아주 복잡한 물질 세계에 우리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는 물질 세계에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포스트 휴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이 몸이 없는 인지를 말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 속하는 그런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캐서린 헤리스나 로지 브라이더티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이 두 갈래로 이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어 신체화가 말소됨에 따라 지능은 인간의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형식에 따라 상징을 조작하는 특성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형식에 따라서 정보 패턴을 생성하고 조작하는 것밖에 없었다. 정보를 의미나 형식을 잃지 않고 서로 다른 토대를 옮겨 다닐 수 있는 신체가 없는 일종의 유동체로 본 것이죠. 튜링의 논문이 나온 지 40년 후에 한스 모라백은 인간의 실체가 본질적으로 신체화된 행동이 아니라 정보 패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계가 인간 의식의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기반의 인간 신체가 아니라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에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 그래서 이제 몸이 없는 인지,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신체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그 물질성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몸이 없는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신을 통해서 인간을 전송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스타트랙에서도 이런 전제가 보이죠. 신체를 정보 패턴으로 탈물질화한 다음에 아무 변화 없이 먼 곳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정보를 신체가 표현하는 본질적인 코드로 취급하는 분자생물학도 이제 유사하죠. 정보가 아무 변화 없이 서로 다른 물질적 기층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정보 개념을 탄소 기반의 유기성분과 실리콘 기반의 전자성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단백질과 실리콘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탈신체화된 개체로 상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정보가 신체를 잃으면 인간과 컴퓨터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가
주체 내부, 인간 주체 내부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환경 사이에서도 순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적 주체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의 해체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구성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주제는 인간과 지능을 가진 기계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없는 인지를 말하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진영에서는 이 정보 패턴을 특권화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생물학적 기층에 침투된 것은 역사적인 우연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정체성이 의식에 있다라는 이 서구 전통에 동의하지 않고요. 포스트 휴먼 관점은 의식이 부수적인 현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체를 다른 인공기관으로 확장 대체하는 것을 뭐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과정이 연속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포스트 휴먼 관점은 인간을 지능을 가진 기계와 매끄럽게 접합될 수 있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를 해체시켜 왔는데, 이런 작업을 한 다른 유파들이 있죠.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과 이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몸이 없는 인지를 말하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좀 다른 측면은, 정보는 신체를 잃었으므로 신체화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을 이야기한다는 점. 그래서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 휴먼을 구성할 때 신체화는 체계적으로 경시되거나 말소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없는 인지를 말하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 요거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를 해체시키는 면도 많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계승하고 있다. 어떤 거냐면 이 주체의 중심이 신체가 아닌 정신에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신체화보다 인지를 강조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이 신체화를 사고, 정보, 이 머리에서 하는 일의 예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한 그것은 자유주의 전통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셈이다. 그래서 뭐 이제 서양 전통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데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진료보다 중요시 여기고, 그러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이제 저자의 주장은 이 정보가 물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물질성을 강조하고, 진료를 강조하고, 그리고 신체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정보이므로 신체를 없애도 된다는 환상을 부추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정보와 물질을 별개의 개체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리되면서 정보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물질은 한참 뒤떨어진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위계 질서가 만들어진다. 내가 반복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리이다. 나의 전략은 신체화된 현실에서 추상적인 정보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를 같은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이 반박하며 부각시키는 순간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도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순간을 강조하는 것은 신체 없는 정보와 같은 추상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멸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물질적 기반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사실은 상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보를 이해화하는 매체와 정보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체론적 현상을 정보 물질의 이중성으로 구상하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가상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몸이 없는 인지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사이버네틱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이버네틱스의 1, 2,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사이버네틱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이버네틱스의 역사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자의 주장보다는 좀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내러티브가 그리는 더욱 큰 궤적은 사이버네틱스가 처음으로 학문 분야가 된 순간에서 출발하여 2단계 사이버네틱스를 거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공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담론에 이른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항상성이 주요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재귀성이 중심이었고, 세 번째는 가상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항상성을 강조했다. 위너는 사이버네틱스와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을 결합시키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이어진 사상의 줄기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이 고안한 사회 구조는 스스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므로 인간에게 자유를 맡겨도 된다는 사상이었다. 위너에게 사이버네틱스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의 개념이 어떻게 윤리성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초창기의 학자들 셰넌과 위너는 정보가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동해도 고정된 값을 갖기를 바랬고, 이 맥락이라는 것이 의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보가 의미에 매이면 맥락이 바뀔 때마다 값을 바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정된 값을 갖고 맥락이 없는 그런 정보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창문이 없는 사무실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날씨를 묻는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비가 와요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우리 두 사람이 쏟아지는 폭우에 푹 젖어서 길 모퉁이에 서 있을 때 내가 똑같이 비가 와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죠. 첫 번째 경우에는 나는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반어적으로 굴고 있다. 그래서 정보와 의미를 연관시키는 정보 개념에서는 메시지가 같더라도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값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셰넌과 위너는 정보를 맥락과 상관없이 같은 값으로 계산되도록 정의를 했다. 정보를 확률 함수로 정의하는 것은 의미론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수신자의 사고방식을 통신 시스템의 일부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관찰자, 그다음 맥락, 의미 이런 것들과 이제 분리된 정보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버네틱스 1기에서도 이런 항상성 개념에 대항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흐름을 잡지는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맥케이라는 이제 영국의 학자가 있었고, 의미를 포함하는 정보 이론을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셰넌과 베이블러스가 선별적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별적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 구조적 정보는 선별적 정보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나타낸다. 그것은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 즉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농담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다. 그럴 때 나는 상대방에게 농담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구조적인 정보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함으로 의미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의미와 관계없는 메시지 확률과 달리 구조적인 정보는 수신자의 마음에 생기는 변화를 통해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주관성은 결코 피해야 할 늪이 아니며 정보와 의미를 연결해준다는 맥케이의 결론은 메이시 회의에서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셰넌과 위너는 정보를 그것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정의를 했지만, 맥케이는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정보에서 맥락을 제거하면 햇빛처럼 무게가 없는 수학적 양이 되어서 신체나 물질적 예화에 매이지 않고 순수한 확률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보편성의 대가는 재현과의 결별이다. 맥케이의 모델에서처럼 정보를 재현적인 것으로 만들면 사물이 아닌 행동으로 개념화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동사처럼 누군가가 행동하는 과정이 되고, 따라서 반드시 맥락과 신체화를 함축합니다. 신체화의 대가는 수량화의 어려움과 보편성의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방식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가 무엇인가와 무엇을 하는가 사이에 항상성과 재귀성이라는 경쟁적인 개념군이 형성이 됩니다. 정보를 사물로 정의하면 항상성과 관련이 되고, 어떤 매체로든
옮겨갈 수 있고 수량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며 항상성이 함축하는 안전성을 강화한다. 반면에 정보를 행동으로 정의하면 재귀성과 관련이 되고요. 이 정보가 수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는데 이 영향을 측정하면 관찰자들의 무한한 소급을 통해서 재귀적 소용돌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 사이버네틱스에서 항상성의 승리를 거둔 것은 수량적으로 다루기 쉽다는 이유가 컸다. 재귀성이 패배한 것은 맥락을 구체화하고 경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이버네틱스 2단계에서는 재귀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귀성이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용된 것이 변화된 관점을 통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요. 이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는 게 이제 그런 재규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오를 거야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사서 그 행동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재규성이 되겠죠. 이제 개구리의 뇌에 전극을 연결을 했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물체는 최대의 반응을 끌어냈는데 반면에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는 최소한의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파리를 인식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아주 큰 물체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개구리의 지각 체계 자체가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한다는 뜻이었다. 개구리의 눈이 수용기에 비치는 빛의 분포를 정확히 복사하여 전송하는 대신에 무척 조직화되고 해석된 언어로 뇌에 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로 인해 마투라나는 말해지는 것은 모두 관찰자에 의해 말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실주의 인식론에 개구리만한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표현을 하자면 esse est percipi라고 하죠. 페르키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혹은 여기서 이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사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고 구성되는 것이고 이 관찰자가 영향을 미치는 이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이버네틱스 2단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투라나와 이 저자들은 신경체계의 작용과 세계 가시계를 연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식과 세상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1대1로. 그러나 홍채의 작용과 세계 경험을 연관시킬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인식 사이에 1대1 대응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신체와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서는 이제 연관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현실은 오로지 유기체 자신의 조직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마투라나는 생명 시스템이 세상은 바깥에 놔두고 자신을 안쪽에 가두는 조직화의 경계 안에서 작용한다는 자기 이론의 근본 전제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신경체계의 작용이 그 자신의 조직화에 의해 결정된다면 결과는 순환적이고 재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생물체계의 조직은 특정 산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물이 또 그 생물체계의 조직 특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투라나는 자기 생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순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투라나는 이처럼 자기 생성적인 닫힌 계라는 전제 위에서 이론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을 새롭고 놀라울 만큼 독특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관찰자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설명 사례로서 커다란 어치가 날아가서 새들이 목욕하는 물 웅덩이에 앉았다. 사람인 나는 물을 먹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종들, 예를 들면 색각이 없는 종은 이 사건에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개구리는 재빠르고 비정상적인 이 움직임을 알아채겠지만 편하게 쉬고 있는 큰 어치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생명체계는 자기 생성적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영역을 통해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주의적 가정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항상성 1단계가 사회윤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까 파란색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이 재기성을 사회윤리학으로 확장하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모든 행동은 호오의 표현처럼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해도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윤리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구조적인 짝짓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개별적 세상을 실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별적 세상의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마트라나는 자율적 개인에게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위너와 같은 이 1세대 학자들의 자유주의 전통을 따르지만 자율의 뜻은 크게 변한다. 마트라나가 생각하는 자율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과학자가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트라나가 옹호하는 개인주의와 자율성은 자유주의적 주체라는 전제를 재도입하지만 그만큼 그 전제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자기조직화를 단순한 내적 구조의 재생산이 아니라 창발의 발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물들도 정보 코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종의 생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재규성의 모델이 원형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3단계에서는 나선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스템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이 창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자기조직화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창발이란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성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절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창발을 일으키는 구조에는 보통 시스템의 출력이 다시 입력이 되는 복잡한 피드백 루프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작은 편차가 금방 확대되고 창발과 관련된 복잡한 상호작용과 예측할 수 없는 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성, 재규성, 가상성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탈신체화된 유기체가 최선의 인공생명 구성 방법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이버네틱스의 연구들이 있었고 그러나 모든 인공생명 연구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메이시 회의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네틱스 1기 그 회의에서도 경쟁 합파가 있었듯이 이 인공생명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3기로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자들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체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뮬레이션에 집중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유기체와 환경의 풍성한 상호작용을 온전하게 포착하려면 신체화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러한 진영에는 이제 진화 심리학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물리적 구성을 가진 신체화된 인간 안에 모듈러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바코, 투비, 코스미데스, 이 진화 심리학자들 이들은 정신과 신체의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경험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안토니오 다마지오 역시 신체화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옹호한다. 이 학자의 책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감정은 신체가 구조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신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느낌과 감정이 신체가 정신에게 속삭이는 말이라면 감정은 다른 지각 표상만큼이나 인지적이고 사고의 일부이며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의 일부이다. 인간의 신체가 없는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이라 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공생명의 내러티브들에 따르면 관찰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신체는 컴퓨터 스크린 안에 존재하든 밖에 존재하든 결코 정보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렵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 1, 2, 3단계 이 항상성, 재규성, 가상성을 소개를 하고 그 뒤에 어떤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는 그런 장들이 이어지는데요. 문학 작품들에 관한 장들은 소개해 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이 사이버네틱스의 1, 2, 3단계, 특히 이제 재규성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을 제가 필요로 했는데, 이 책에서 자세하게 이 재규성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고, 또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읽을 때는 또 다른 측면에 맞춰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제가 포커스를 맞춘 측면이 이 책의 또 아주 일부분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